안녕하세요. 밤의 서랍입니다. 오늘은 잠이 지난 영상 인트로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 짧게 이번에 이 잠이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책은 저작권 시효가 지난 작가의 책도 아니고 지난번에 읽어드린 헤르만 헤세처럼 또 절판된 작품도 아니에요. 2023년에 출간됐고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작품을 낭독을 하고 싶다고 출판사에 문의를 드렸고 출판사 쪽에서 저작권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낭독을 해도 좋다고 답을 주셨거든요. 일단 오드리 로드는 저도 이 잠이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알라딘 앱에서 이 책 저 책 구경하다가 이 책을 발견한 거거든요. 아마도 이 책을 그때 이 책을 추천하는 작가들의 어떤 애정이 듬뿍 담긴 그런 문장들 그리고 표지 디자인이 제 시선을 끌었고 거기다가 리뷰들이 참 정성스러웠어요. 보통은 책을 소개하는 어떤 기사들에서 좀 깊은 인상을 받은 작품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책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뭔가 추천 작가들의 어떤 문장에서 진심이 느껴진다. 근데 추천글에서 의외로 진심이 안 느껴지는 문장들도 많아요. 아무튼 그렇고 표지 디자인 그리고 댓글. 근데 댓글도 출판사에서 작업한 댓글들은 표가 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진짜 좋아서 쓴 리뷰들이 달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한다 싶으면 책을 구매하게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드물게 정말 표지 디자인이 좋다 싶으면 저렴한 그림 사는 것처럼 그 책을 구매하기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나 아무튼 모르는 작가인데 그런 추천글, 표지 디자인, 댓글 좋으면 책을 산다. 오늘 소개해드릴 잠이라는 책이 그랬어요. 저는 보통 알라딘 앱만 들어가는데 이 잠이가 정말 좋아서 쓴 리뷰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리뷰들은 진짜 책이 좋아서 쓴 리뷰들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라딘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리뷰들이에요. 잠이를 읽은 독자들의 댓글. 이런 게 있어요. 나의 정체성은 내가 정의한다. 이 댓글은 뭔가 이 책의 부제로 쓸만한 댓글인 것 같아요. 나의 정체성은 내가 정의한다. 근데 살다 보면이 아니고 보통 정체성이란 게 하나로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기워붙인 천조각들처럼 엉성하게 좀 이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근데 맞아 이 책을 읽어보면 나의 정체성은 내가 정의한다 라는 문장의 의미가 좀 확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어요. 꼼꼼하게 시간을 살아낸 사람. 생애의 많은 부분을
성실하게 기억해내는 사람. 오드리 로드는 나에게 이렇게 기억될 것이다. 그녀는 말과 글로 쌓아올린 여러 층의 이야기를 간직한 사람이다. 그녀는 과감하게 자신을 잘라내 단면을 드러내 보이며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내버려 둔다. 맞아요. 이 책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수십 년 전에 어머니와의 관계라던가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느꼈던 감각들이 되게 신기할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가 되거든요. 아마 어릴 때부터 읽고 쓰는 일이 되게 자연스럽게 몸에 뱄기 때문이 아닐까. 이사도 자주 다녔고 하루에 한 끼도 먹기 어려웠을 때도 있었는데 차자기는 꼭 가지고 다녔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되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게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멀리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좀 만들어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런 댓글도 있어요. 인종, 계급, 젠더, 복잡하게 얽힌 교차 차별에 놓인 사람이 그저 살아가는데, 살아남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소수성을 이토록 치열하게 성찰하고 속속들이 들여다본 뒤 새 언어를 입히는 성취를 이뤄냈다는데 존경을 보낸다. 소수자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이런 투사들 덕분이다. 정말 그래요. 오드리 로드는 시인이기도 하거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약간 좀 시적인 표현, 구성, 이야기의 흐름이 독특한 부분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낯설어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내면의 흐름을 따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아름다워요. 근데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란 게 뭔가 좀 절망하고 싸우고 버티는 그런 경험의 글쓰기이기 때문에 이런 투사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들 리뷰가 멋지더라고요. 책을 읽고 나서 댓글을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책을 읽기 전과 비교해서. 이 책을 쓴 오드리 로드는 어떤 사람인가? 책 표지 날개 부분에 오드리 로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000개의 얼굴을 가진 시인, 흑인이며 다양한 인종의 존엄을 위해 싸운 전사, 문학과 철학 교사, 도서관 사서 출판인, 암 생존자, 엄마, 페미니스트 사회주의자, 레즈비언, 그리고 영원한 아웃사이더. 1978년에 암을 선고받았고 9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가 58, 58세. 그리고 많은 책을 썼는데 한국에 번역된 거는 4권, 시스터 아웃사이더, 나는 너의 자매다, 블랙 유니콘, 자미, 이렇게. 저는 아직 자미밖에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또 좋아하는 작가가 한 명 추가됐어요. 올해의 발견이에요, 저한테는. 이제 책을 읽어볼 건데요. 먼저 이 책 표지에서 이 책을
오드리 로드의 자전 신화라는 장르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인가 낯설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작가의 구체적인 경험, 감각, 그런 이야기가 뭔가 자연스럽게 나의 감각이 엄마의 감각, 할머니로부터 연결된 감각, 여성성, 뭔가 땅과 바다와 하늘과 자연, 이런 감각으로 확장되거든요. 아주 표현하기로는 아주 뭔가 작은 몸짓이나 생각이나 뭔가 느낌이 또 아주 깊은 뿌리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이따금씩 나오는데 그래서 자존신호라고 했구나. 지금 읽어드릴 부분은 지금 읽어드릴 부분은 목차에 제목 없는 헌사라고 적혀있는 글인데요. 세 가지의 질문들이 있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작가가 답하는 형식이에요. 이 부분에 이어서 프롤로그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로 들어가는 형식인데 낯설면서도 뭔가 글이 시적이에요. 근데 또 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경험 그리고 감각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서 책을 시작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책 전체의 분위기 그리고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목소리에 담긴 힘을 멍든 살갗의 수포 아래서 문득 거품을 일으키듯 부풀어 오르는 강인한 나를 만들어준 이들은 누구인가? 아버지는 나에게 묵묵하고 강렬하며 집요한 정신적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아버지의 흔적은 먼 빛이다. 나와 혼돈 사이에는 횃불처럼 활활 타는 여성들의 이미지가 다이크들처럼 서서 내 여정의 경계를 장식하고 구분한다. 이 친절하고도 잔혹한 여성들의 이미지가 나를 집으로 이끌었다. 내 생존의 상징들을 만들어준 이들은 누구인가? 호박의 계절부터 그 해의 자정까지 언니들과 나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거실의 장밋빛 리놀륨 바닥에 난 구멍에 대고 돌차기 놀이를 했다. 토요일이면 누가 바깥으로 심부름하러 나갈지, 누가 빈 퀘이커 오트밀 상자를 가질지, 밤에 누가 마지막으로 욕실을 쓸지, 누가 제일 먼저 수두에 걸리지를 놓고 싸워댔다. 여름철 사람들로 가득한 할렘의 거리에서 풍기는 살수 트럭이 잠시 물을 뿌리고 간 뒤 길에서 다시 태양을 향해 피어오르는 썩은 내. 나는 목이 짧은 가게 주인한테서 우유와 빵을 사러 길모퉁이로 뛰어가다가 어머니에게 꺾어다 줄 풀을 찾으려고 걸음을 멈췄다.
지하철로 이어진 철제 살대 아래 새끼 고양이처럼 반짝 빛나는 동전을 찾으려고 또 걸음을 멈췄다. 나는 늘 신발끈을 묶으려 허리를 숙인 뒤 그대로 미적거리며 무언가를 알아내고자 했다. 돈을 수중에 넣는 법을. 어떤 여자들이 꽃무늬 블라우스 주름 아래에 부어오른 위협처럼 품고 다니는 비밀을 슬쩍 들여다보는 방법을. 오늘의 나라는 여성이 되기까지 나는 어떤 이들에게 빚을 졌는가. 델로이스는 142번가에 살았고 머리를 다듬는 법이 결코 없었으며 이웃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쯧쯧 혀를 찼다. 델로이스가 커다란 배를 당당하게 내밀고 거리를 걸을 때면 여름철 햇빛을 받은 푸슬푸슬한 머리카락에서 빛이 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는 그가 시인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지나가면 신발끈을 묶는 척 몸을 숙이고 블라우스 아래를 들여다보려 했을 때조차도 나는 델로이스에게 말을 걸지 않았는데 내 어머니가 그와 말을 섞지 않아서였다. 그럼에도 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는 마치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내가 언젠가 알고 싶은 누군가처럼 움직였으므로 신의 어머니도 그리고 오래전 내 어머니도 그렇게 움직였을 것이고 어쩌면 언젠가는 나도 델로이스 같은 몸짓을 지니게 될 터였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이 델로이스의 배 위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듯 후광 같은 고리 모양 햇빛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 내 배가 납작하다는 게 나는 머리와 어깨로만 햇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서운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눕지 않는 한 햇빛이 그렇게 내 배에 내리쬐을 일은 없었다. 나는 크고 흑인이고 특별하고 늘 웃는 델로이스를 사랑했다.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그를 무서워했다. 어느 날 나는 델로이스가 142번가에서 신호등을 무시한 채 느리고 신중한 동작으로 연석 아래로 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았다. 흰색 캐딜락을 몰고 지나가던 하이엘로 남자 하나가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고 델로이스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빨리빨리 좀 움직이라고. 느려 터진 데다가 얼빠진 얼굴도 웃기게 생긴 년아. 캐딜락은 델로이스를 거의 치고 지나갈 뻔했다. 델로이스는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걷던 대로 느긋하게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의 집, 부엌을 쓸 수 있고 가구가 구비된 그러나 침구는 제공되지 않던 방에 새들어 살다 죽었던 루이즈 브리스코에게 내가 우유를 한 잔 가져다 주었지만 그는 마시지 않았고 내가 침구를 갈고 의사를 불러주겠다고 하자 웃었다. 그 의사가 엄청나게 귀여운 남자가 아니라면 불러봤자 소용없지. 브리스코 씨의 말이었다. 날 위해 아무도 불러줄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혼자 이 세상에 왔으니 똑같이 내 힘으로 떠나련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엄청나게 귀엽지 않다면야 쓸모가 없지. 방 안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냄새가 났다. 브리스코 아주머니, 전 당신이 정말 걱정돼요. 그러자 그는 마치 내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한다는 듯 그럼에도 그 말이 고맙다는 듯 나를 흘낏 보았다. 회색 이불 속 부종이 심한 커다란 몸으로 누운 채 그는 다 안다는 듯 씩 웃었다. 뭐 괜찮다 얘야.
널 원망할 마음은 없어. 너야 어쩔 수가 없겠지. 그게 네 천성이니 말이다. 내 꿈속에 등장하는 공항에서 내 뒤에 서 있다가 자기 자식이 나한테 자꾸만 일부러 몸을 부딪혀대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만 보고 있는 백인 여자에게 자식 간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 주둥이에 주먹을 한 방 날리겠다고 말할 셈으로 몸을 돌린 순간 나는 그 여자가 이미 잔뜩 얻어맞은 뒤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 여자도 아이도 얼굴은 멍투성이인데다가 눈가가 시커멓게 물든 만신창이였다. 나는 돌아서서 슬픔과 분노에 젖어 걸음을 옮겼다. 한밤중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얇은 잠옷만 걸치고 맨발로 내 차로 달려오며 비명과 고함을 지르던 창백한 얼굴의 소녀에게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선생님. 소녀의 목소리는 농익은 복숭아와 초인종 소리를 섞어 놓은 것 같았다. 내 딸과 엇비슷한 나이인 그 소녀가 수풀이 우거진 벤두저 스트리트의 구분기를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얼른 차를 세우고 차창을 열었다. 한여름이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타려무나. 그런데 가로등 불빛 속에서 내 얼굴을 확인한 순간 소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소녀는 울부짖더니 획 돌아서서 다시 달려가기 시작했다. 내 검은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만한 공포를 느낀 것일까? 진짜 나와 그 소녀가 바라본 나 사이의 간극 속에 나를 버려둔 채 그는 도움도 받지 않고 떠났다. 나는 다시 차를 몰았다. 백미러를 통해 길 모퉁이에서 그 소녀가 악몽의 실체에게 붙들리는 장면이 보였다. 가죽 재킷과 부츠, 남성, 백인. 소녀가 아마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하리란 것을 알면서도 나는 계속 차를 몰았다. 내가 구애했고 또 떠났던 첫 여자에게 그는 필요하지 않은 것을 원하는 여성들은 비싸고 때로는 낭비벽이 심하다는 걸, 그러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걸 필요로 하는 여성들은 위험하다는 걸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당신을 빨아들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한다. 내가 쉴 곳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 나섰고 때때로 쉼터가 되어준 무장 부대에게 검게 물든 내가 완전한 이 모습 그대로 세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비 없는 태양 아래로 나를 밀어내준 타인들에게 아프레케테가 되어가는 내 안에 깃든 여행하는 여성에게 어떠셨어요? 책을 읽어보면 아실 텐데 아프레케테, 마지막 문장의 아프레케테는 이 책 후반부에서 잠이 후반부에서 로드가 사랑했던 연인 키티라는 여자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아프레케테가 뭘까
좀 마지막 문장이 심오한 것 같아서 아프레케테가 뭘까 찾아보니까 아프리카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로드가 이 키티와의 사랑을 통해서 이 아프레케테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대로 그냥 존재해도 된다. 그런 감각을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해요. 근데 있는 그대로의 네 모습 그대로 존재해도 된다라는 게 좀 뻔하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니까. 근데 로드는 1930년대 미국에서 자란 흑인이고 또 동성애자 여성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들으시겠지만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이 평생의 트라우마란 말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내 탄생 자체가 트라우마인 삶을 살아온 사람한테는 그런 사랑의 경험이, 그런 감각의 발견이 얼마나 그녀에게 빛으로 다가왔을까.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이 아프레케테가 되어가는 내 안에 여행하는 여성에게 라는 마지막 문장이 저한테도 뭔가 건네는 말처럼 느껴졌는데, 근데 누구에게나 저든 뭐 듣고 계신 분들이든 우리 안에 또 여행하는 자아가 있지 않나요? 뭐 물리적으로 여행을 하든 내적으로 여행을 하든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자꾸만 바깥을 향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물론 두려운데 그래도 계속 움직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행하는 자. 그리고 이 글에 이어서 프롤로그,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고요. 전체 분량의 한 4분의 1 정도는 유년기, 청소년기 이야기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프롤로그의 첫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언제나 남성인 동시에 여성이 되기를,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진 가장 강하고 풍부한 면모들을 내 안에, 내 속에 받아들여 지구가 언덕과 산봉우리를 품듯 내 몸에 골짜기와 산맥이 공존하기를 바랐다. 어떠세요? 저는 거의 이 문장이 지금 이 시대 소년, 소녀들을 위한 기도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문장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 읽고 싶었어요. 저도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롭게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장 강하고 풍부한 면모들을 닮았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나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내 안에 힘도 있고 깊이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아무튼 이 문장이 이 책 전체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좀 보통 자서전과는 좀
출발이 다르죠. 보통은 난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일을 겪었고 뭐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가 돼버렸다로 전개되는데 로드는 나는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먼저 선언해 버리잖아요. 내가 겪은 경험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억누르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살아가겠다. 근데 내 안의 어떤 그런 다양한 모습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내 안에 뭔가 이상한 거, 모순된 거, 그런 것들은 버려야 할 것들로 느끼잖아요. 일단 그런 판단이 드는 순간. 근데 사실 그 이상하고 모순된 것의 감각이 정말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누군가가 재단하기 전,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전 내가 느꼈던 오로지 나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감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숨기지 않고 나 스스로의 감각을 나 스스로 소외시키지 않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늘 그렇듯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또 알았을 리는 없으니까 지나고 나서야 아쉬워하고 가끔은 정말 어렸을 때의 기억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로드가 저 문장을 쓸 수 있었던 건 오래전부터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자신 안의 감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저런 문장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다음에 읽을 부분은 로드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때의 오드리 로드인데요. 가족 안에서 학교 안에서의 일상 그리고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씩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 시절에 오드리 로드가 느꼈던 어떤 소외감, 분노, 호기심 그런 것들도 엿볼 수 있고 그러면서 그녀만의 목소리가 뚜렷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읽어볼게요. Pockets what you lose. Anything if I was meant for you. And he asks you if you stay. Doesn't know he's the one who makes you feel this way. 집에서 어머니는 이방인들 앞에서는 자매답게 구는 걸 잊지 마라 라고 했다. 어머니가 말하는 이방인이란 백인들. 4번 버스 안에서 내게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게 만들던 세척액 냄새를 풍기던 그 여자 같은 사람들을 뜻했다. 세인트 캐서린 학교 수녀님들도 이방인들 앞에서는
자매답게 굴어라 라고 했는데 이때 이방인이란 남자들을 뜻했다. 친구들이 이방인들 앞에서는 자매답게 굴자 했을 때 이방인이란 고지식한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내 진짜 자매들은 이방인이었다. 선생님들은 인종차별을 일삼았고 내 친구들은 내가 믿어서는 안 되는 피부색을 가진 이들이었다. 고등학교에서 나는 반항적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며 낙인 찍힌 자들이라는 이름을 자처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진 차이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고 오로지 남들과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누가 독일어를 배우고 프랑스어를 배우는지, 누가 시를 좋아하고 누가 트위스트 추는 걸 좋아하는지, 누가 남자를 사귀고 누가 진보적인지 같은 이야기였다. 심지어 남성들이 이끌어가는 세상에서 여성인 우리의 입지는 어떠한지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다. 하지만 우리는 흑인 또는 백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 사실이 우리의 친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다. 이론적으론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누구나 논쟁의 여지 없이 인종주의를 규탄했다. 우리는 인종주의를 무시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 나는 차이를 위협이라고 밖에는 느낄 수 없는 고립된 세계에서 자라났고 대개는 실제로 그랬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나와 나의 백인 친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드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미칠 것 같았다. 왜 친구들은 나를 집에, 파티에, 주말 동안 여름 별장에 오라고 초대하지 않는 걸까? 우리 어머니처럼 그 애들의 어머니들 역시 친구를 데려오는 걸 싫어해서, 그 애들의 어머니들 역시 이방인을 믿지 말라고 경고하나? 그러나 다른 친구들끼리는 서로의 집에 놀러 가곤 했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게 틀림없었다. 내가 선명하게 볼 수 없는 것이라곤 내 두 눈의 뒤쪽뿐이니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인종주의를 표현하는 말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때의 나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지금 내가 아는 걸 알고 있었으리라. 그러나 어린 나의 정신이 이해하기엔 그건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조금이라도 더 아이로 남아있기는 쉽지 않았다. 우리는 스스로가 유별나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사용하는 특이한 잉크와 깃펜을 자랑스러워하는 낙인 찍힌 자들이자 과격한 주변인들이었다. 고지식한 무리를 조롱하는 법을 배웠고 우리가 가진 집단적인 편집증을 퇴학당하지 않을 선에서 멈출 수 있는 본능적인 자기 보호에 이르도록 개발시켰다. 모호한 시를 쓰고 불복종의 전리품인 우리의 괴상함을 아끼고 사랑했으며 그 과정에서 고통과 거부가 상처를 준다는 걸 배웠지만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치명적이진 않으며 또 피할 수 없기에 쓸모있다는 걸 배웠다. 우리는 아픔이 무감각보다 낫다는 걸 배웠다. 그 시절엔 괴로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을 미덕으로 만드는 법을 배웠기에 낙인 찍힌 자들이 되었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4년간 나는 근근히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빈약하기 짝이 없는지
그러나 그런 생계가 나의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마치 수용소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만한 것을 골라내면서 이 쓰레기 없이는 굶어 죽으리라는 걸 아는 내 모습이 담긴 오래된 사진을 보는 기분이다. 내가 짝사랑하던 이들을 포함해 선생님들은 대부분 극도의 인종차별을 일삼았다. 사람과의 접촉에 있어 나는 내가 의식하던 욕망에 비해 얼마나 미약한 정도로 만족해야 했던가. 어떠셨어요? 근데 아픔이 무감각보다 낫고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을 미덕으로 만드는 법을 배웠다. 는 게 너무 이른 깨달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걸 배우다니. 근데 저는 아직도 아프면 괴롭고 견디는 시간조차 버거워서 그냥 버티면서 무사히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이 말하는 게 그게 아픔일지라도 감각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잖아요. 무감각해지는 대신 아프더라도 느끼겠다. 몸으로, 감정으로, 경험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놓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잘 버티는 삶이 아니라 잘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생생하게 감각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결국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여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각을, 정체성을 더 확장해 간다고 해야 되나? 오드리 로드는 동성애자거든요. 동성애자의 사랑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저는 연대감 같은 걸 느꼈거든요.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고 또 버티게 해주는 동맹 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지키면서 또 서로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행위이더라고요. 같은 상처를 아는 사람들이고 또 같은 위치에서 세상을 견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대감이 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어서 읽어드릴 부분은 오드리 로드가 1950년대 뉴욕의 동성애자 클럽을 다니면서 그 경험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읽어볼게요. (1956년의) 어느 주말밤 나는 작은 계단을 세칸 내려가 바가텔로 들어섰다. 바가텔의 안쪽 문은 남자 가드 한 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레즈비언들로 눈여겨하려 드는 이성애자 남성들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목이었으나 실제로는 반갑지 않은 여성들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여기서 반갑지 않은 이라는 말이 흑인을 의미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 바 주변과 테이블 사이 여자들이 세 겹으로 늘어서 있었고 좁아터진 댄스 플로어로 들어가는 입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밤 9시가 되자 플로어는 주크박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느릿느릿 흔들어대는 여자들의 몸으로 꽉 찼다. 답답한 공기 속에서 담배 연기와 음악, 머리에 바른 포마드 냄새가
향이 피어오르듯 뒤섞이는 가운데 앞 공간에서 서로를 탐색하는 여자들, 그리고 안쪽 댄스 플로어에서 PC를 추는 여자들 틈을 지나고 있노라면 내가 아웃사이더인 것이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흑인 여성인 내가 지난주에도 다음 주에도 이 수많은 얼굴 속 나를 닮은 얼굴을 하나도 마주치지 못했을 땐 내가 바가텔에서 아웃사이더인 것이 내가 흑인이라는 사실과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걸 지극히 잘 알 수 있었다. 바가텔이라는 제한된 사회는 이 공간을 낳은 더 큰 사회의 부침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사회성을 발산할 곳도 함께 어울릴 곳도 없는 외로운 다이크를 상대로 물을 탄 술에 바가지를 씌워 파는 바가텔이 이토록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던 건 역시 그 때문이었다. 1950년대는 거짓 노스텔지아로 이루어진 목가적인 그림이라기보다 우리는 행복하고 이 세상은 지금이 최선이며 감히 그 말에 반대하는 역겨운 빨갱이들은 박살내버리자 라고 외치는 지극히 백인 이성애자 중심인 미국의 냉각기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로젠버그 부부는 처형당했고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발명되었으며 집요한 일탈행동에 대한 표준 치료요법은 전두엽 절제술이었다. 엘비스 프레슬리와 그가 도용한 흑인 리듬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다. 바가텔 안에서는 젊은 미국의 성장통이 덩가리파와 버뮤다파의 패션 전쟁이라는 모습을 띄었다. 또한 당연하게도 예술가 여서건 미쳐서건 피부색이 달라서건 둘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 바가텔 속 레즈비언 관계에서는 마미와 데디의 구분이 중요했다. 실수로 춤을 신청하는 상대를 잘못 고르기라도 한다면 바가텔을 나오는 당신한테 작정하고 따라붙은 그 여자의 부치가 골목에서 콧뼈를 부숴 놓을지도 몰랐다. 가만히 있는 게 안전했다. 누가 누구인지 물어봐서도 안 됐다. 그러기 때문에 적절한 의복을 갖추는 게 그토록 중요했던 것이다. 잘 차려입은 레즈비언은 그 의복을 통해 당신이 알아야 할 단서들을 충분히 주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는 이 역할 수행이 이성애자 사회에서 우리를 치떨리게 하던 여성 비하적 태도를 그대로 닮아 있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었다. 애초부터 우리는 그런 역할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이 생활에 끌렸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이론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변증법 없이도 본능적으로 억압은 어디서 오건 억압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배 복종 구도를 흉내내는 세계에 작은 틈을 만들어 들어온 레즈비언들은 소위 혼란스러운 우리의 생활 방식을 거부했으며 다수를 차지하는 건 그들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같이 사진 수업을 듣기로 한 펠리시아가 너무 늦는 바람에 뮤리얼과 나는 둘이서 로럴스로 떠났다. 일요일에 요기를 하려면 서둘러야 했다. 스윙 랑데부는 일요일이면 문을 닫았지만 로럴스에서는 일요일 오후에 술을 시키면 브런치를 공짜로 먹을 수 있었고 그건 우리가 그날 먹는 음식이 그게 전부라는 의미였다. 사람이 없는 일요일 오후 시간에 영업하는 레즈비언 바는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로럴스 음식이 가장 훌륭했다. 실력이 썩 괜찮은 중국인 요리사가 주방에서 계속 요리를 내어왔던 것이다. 그 소문이 돌자 일요일 오후 4시면 로럴스 앞에는 레즈비언들이 길게 줄을 서서 담배를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쩌다 우연히 그 시간에 온 척하려고 애를 썼다.
문이 열리면 손님들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한 걸음으로 우선 바를 향했고 그 다음에는 라운지 안쪽에 차려진 음식 테이블로 갔다. 우리 역시 침착한 척 복숭아와 살구로 만든 달달한 소스를 얹은 돼지갈비 바비큐라든지 잘게 썬 초록색 파와 샛노란 달걀, 작게 자른 돼지고기와 양파를 넣은 걸쭉한 금색 바닷가재, 소스에 푹 잠긴 촉촉한 분홍 새우 요리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척했다. 접시 위에 잘게 자른 햄이며 닭고기, 샐러리로 속을 채우고 돌돌 만 다음 참깨 페이스트를 살짝 묻혀 바삭하게 튀겨낸 갈색 에그롤도 수북이 쌓여 있었다. 프라이드 치킨도 있었고 가끔은 바닷가재나 신선한 게 같은 특별 요리도 등장했다. 특별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건 맨 먼저 도착한 운 좋은 몇 사람 뿐이었기에 쿨한 이미지를 살짝 희생하면서라도 일찍 줄을 설 가치가 충분했다. 우리는 혈기왕성하고 활동적인 또래 대부분보다 더 활력 넘치는 젊고 건강한 여성이었다. 언제나 피가 끓고 주머니는 빈털털이고 유쾌한 환경, 즉 다른 레즈비언과 함께인 공간에서 즐기는 공짜 음식은 맥주 한 병 값인 50센트를 지불하고 온갖 불평을 해야 하더라도 사실상 크게 한턱 얻어먹는 셈이었다. 그해 여름에 우리는 일요일 오후마다 4시에는 로럴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코니 아일랜드나 리스파크의 게이 비치에서 시간 맞춰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다시 집을 나섰다. 내가 다른 레즈비언과 피부색 문제로 처음 대립각을 세운 것은 로럴스에서 보낸 그런 오후 중 하나였다. 그날 오후 우리는 리스파크에 갔다가 햇빛과 모래투성이로 돌아온 참이었다. 소금기가 여전한 몸으로 사랑을 나눈 뒤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은 다음 나갈 준비를 했다. 나는 가랑이 부분에 스웨이드를 덧댄 낡은 코듀로이 승마바지, 그리고 그 주 평일에 에비뉴스에 있는 존스에서 69센트를 주고 산 하늘색 반팔 셔츠를 입었다. 내 피부는 볕에 그을렸고 더위 때문에 또 사랑을 나눈 흔적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얼마 전 수술친 머리카락은 방금 감았는데 더운 여름이면 늘 그렇듯 버석버석했다. 나는 상스럽고도 들뜬 기분이었다. 8월 오후에 뜨거운 햇빛 속을 걸어간 우리는 지하 로럴스의 문을 열자마자 벼랑간 찾아오는 서늘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유령처럼 창백한 뮤리얼은 검은색 버뮤다 팬츠에 셔츠를 입고 평소처럼 담배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뚱뚱하고 흑인이며 그 사실이 아주 괜찮다는 걸 알고 있는 자신만만한 내가 서 있었다. 우리한테는 비슷한 친구들도 어떤 분류도 없었지만 그날 나는 아무리 누가 우리를 업신여긴다 해도 그 사실이 자랑스럽기 그지없었다. 우리가 음식과 맥주를 가져와 테이블에 앉자 도티와 폴리가 다가왔다. 둘은 바가텔에서도 에비뉴 뒤에 있는 슈퍼마켓에서도 종종 마주치는 사이였지만 우리는 두 사람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또 모두 새 음식을 나누러 우리 집에 다녀간 그날을 제외하면 두 사람을 집에 초대한 적도 없었다.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폴리가 천진하게 웃었고 그의 금빛 머리카락과 푸른 눈은 입고 있던 터키색 만다린 셔츠와 대조를 이루며 강렬하게 빛났다. 리스 게이비치에 다녀왔어.
맥주를 꿀꺽 들이켜는 뮤리얼의 손가락이 구부러져 있었다. 우리는 다들 맥주를 잔에 따라 마시는 건 좀스러워 보인다고들 생각했지만 나는 차가운 맥주를 마시면 이가 시려서 잔이 있었으면 할 때가 때때로 있었다. 폴리가 나를 보더니 말했다. 와, 해변에 다녀오더니 멋지게 탔네. 니그로도 햇볕에 타는 줄 몰랐어. 그러면서 폴리는 방금 한 말이 농담이라는 의미로 씩 웃었다. 평소에 나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모른 척 흘려보냄으로써 자기 방어를 했다. 그런데 도티도스가 폴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는 사실에 초조했기 때문인지 이 화제를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고 멋지게 탄 내 피부를 놓고 끝없이 떠들어댔다. 자기 팔을 내 팔 옆에 대본다든지 옅은색 금발을 설레설레 저어대며 자신도 햇빛을 받으면 화상을 입는 대신 나처럼 피부가 그을렸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잘 그을리는 피부를 가진 내가 운이 정말 좋다느니 하는 말들이었다. 나는 질려버렸고 그 뒤엔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에 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썽이 났다. 여태까지 내 자연스러운 검은 피부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슨 수로 참았던 거야, 도티도스. 우리가 앉은 테이블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뮤리얼만 이해한다는 듯 희미하게 푹 웃었고 곧 모두가 다행스럽게도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 나는 속으로는 여전히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난 그 일을 영영 잊지 않았다. 레즈비언 바를 찾을 때마다 나는 다른 흑인 여성을 마주치길 간절히 바랐지만 그런 바람을 입 밖에 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흑인 여성들은 이 나라로 온 지 400년이 되도록 서로를 짙은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학습해 왔던 것이다. 동성애자 세계에서도 다를 바 없었다. 흑인 레즈비언은 대부분 벽장 안에 있었는데 우리는 인종주의 사회에서 흑인으로 살아남느라 마주하는 수많은 다른 직접적인 위협들을 알고 있듯 흑인 공동체가 우리의 위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흑인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흑인이자 여성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흑인이자 여성이자 동성애자로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다. 흑인 레즈비언들은 대부분 백인 중심 세계에서 흑인이고 여성이고 동성애자로 살아가면서 벽장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고작 바가텔에서 춤을 추는 것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자살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또한 그런 행동을 할 정도로 어리석은 이상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터프한 모습이어야 했다. 나는 때때로 그들의 세련된 태도, 옷차림새, 매너, 차,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다니는 팸들 때문에 기가 죽었다. 내가 바가텔에서 보는 흑인 여성들은 대개 역할 수행에 열을 올렸고 그 모습을 보면 나는 겁이 났다. 나 자신의 흑인성을 거울로 비춰보는 것 같아서이기도 했고 그 가장 속에 담긴 진실 때문이기도 했다. 힘과 통제를 갈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꼭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적의 복장을 걸친 채로 백일하에 드러난 모습을 보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나로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방식으로 터프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자기 보호 본능이 그들에게 터프하게 굴어야 한다고 경고했던 것이다. 백인 중심적으로 왜곡된 미의 기준 때문에 팸 역할을 하는 흑인 여성들은 바가텔에서 인기가 없었다. 또 부치들은 누가 제일 매력적인 팸을 팔에 끼고 다니는지를 놓고 끊임없이 경쟁했다.
여기서 매력을 정의하는 것은 백인 남성들의 기준이었다. 나에게 바가텔에 혼자 가는 건 마치 변칙적인 여성 금지구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팸 행세를 할 만큼 귀엽지도 수동적이지도 않았으며 부치로 통할 만큼 험상궂지도 터프하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내게 가까이 오지 않았다. 전형에 들어맞지 않는 사람들은 동성애자 공동체에서조차도 위험할 수 있었다. 펠리시아와 나만 빼고 바가텔의 흑인 여성들은 몸에 걸칠 수 있는 권력의 상징들을 모조리 과시하며 스스로를 보호했다. 라이언이나 트립이 평일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금요일 밤마다 값비싼 옷을 입은 여자들을 대동하거나 홀로 이곳에 나타날 땐 관심과 존경을 요구했다. 그들은 돈이 많았고 옷을 빼입었고 자기 관리에 능했고 컨버터블을 몰았으며 자기 친구들한테 술을 몇 잔씩이나 돌렸고 대체로 사업에 종사했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때때로 그들을 알아보는 가드 없이는 입장을 거부당했다. 나와 내 친구들은 히피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부터 레즈비언 세계에서 히피였다. 우리 중 여럿이 죽거나 실성했고 우리 중 여럿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했던 수많은 전선에 의해 왜곡됐다. 그러나 살아남았을 때 우리는 강해졌다. 그 시절 내가 빌리지에서 만난 흑인 여성들은 비록 금요일 밤 바가텔의 머릿수로만 존재했을지라도 모두 내 생존에 크건 작건 기여했다. 바가텔의 흑인 레즈비언들이 마주한 세계는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던 바깥 세상과 비교하면 근소한 정도로 덜 적대적일 뿐이었다. 우리가 흑인인데다가 여성이기에 2배로 무의미하다 정의하던 세계, 우리의 혈압을 상승시키고 우리의 분노와 악몽을 빚어내던 세계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자 군수공장에서 일어난 한시적인 통합, 리베공 로지라는 평등주의 신화는 느닷없이 끝이 났고 미국 여성들은 모두 하잘것없는 아내라는 애초의 지위로 돌아왔다. 내가 본 바대로라면 1950년대 서로 애국주의나 정치운동의 공허한 수사가 아닌 진짜 대화를 나누는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은 오로지 레즈비언 뿐이었다. 흑인이건 백인이건 키 크건 부치건 팸이건 우리 모두가 때로는 제각기 다른 비율로 공유하던 유일한 공통점은 우리가 여성이라는 이름 아래서 감히 서로 연결되고자 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름을 우리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본다는 것이었다. 그 시대로부터 살아남은 우리는 어느 정도 이상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 젊은 날의 우리는 그런 용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면서도 여성으로 정체화한 여성으로 스스로를 정의하려 노력했으며 우리가 당면한 경계 너머에 그런 말들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다. 그 시대로부터 살아남은 우리는 어느 정도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엄청난 자부심을 느낄 법도 했다. 기우뚱하게나마 하나가 되어 우리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시도는 양철 호루라기로 디누줄루 전쟁가나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하는 것을 방불케 했으므로 중요한 건 우리만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스스로에 관해 느끼는 그 무엇을 정당하게 다룰 수 있건 없건 연료를 새로 채우고 날개를 점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만 했다.
결핍과 엄청난 불안정성의 시기의 공간이란 우리가 애초 그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된 본질보단 의미에 가까워지기도 했다. 때로 후퇴가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카페에 죽치고 앉아 단 2단어도 쓰지 않은 채 자기 작품을 죽어라고 논하는 사람들. 여성, 그리고 자신의 여성성을 맹렬히 혐오하는 남성만큼이나 정력적인 레즈비언들. 1950년대 빌리지의 바, 커피숍 거리는 애써 얻어낸 집단을 거역하길 죽도록 두려워하는 비수능주의자들로 넘쳐났다. 결국 이들은 집단의 욕구와 개인의 욕구 사이에서 괴리를 겪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에겐 특정한 장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공간이 위로가, 고요가, 미소가, 비판하지 않는 태도가 있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매달렸다. 함께 여성인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우리는 달랐다. 함께 레즈비언인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우리는 달랐다. 함께 흑인인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우리는 달랐다. 함께 흑인 여성인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우리는 달랐다. 함께 흑인 레즈비언인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우리는 달랐다. 우리는 각자만의 욕구와 목표, 다양한 여러 동맹을 지니고 있었다. 자기 보호 본능은 우리가 한 가지의 쉬운 정의, 좁은 의미의 하나의 개별적 자아에 머무를 여유가 없다고 경고해 주었으므로 진정한 나는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각각 바가텔, 헌터대학교, 할렘 업타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얽매인 채로 성장했다. 우리의 자리란 그 어떤 하나의 특정한 차이에서 오는 안정감이 아닌 차이라는 집 그 자체라는 걸 알게 되기까진 시간이 걸렸다. 매일같이 살아남음으로써 얻은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운 것은 두려움이 반드시 무력함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와 반드시 같지 않아도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이다. 1950년대 빌리지의 레즈비언 바를 드나들던 흑인 레즈비언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았으나 서로의 검은 눈을 들여다보는 일은 거의 없었다. 검은 빛을 쫓다 보면 스스로의 외로움이, 스스로의 약해진 힘이 거울처럼 비쳐 보일 테니까. 우리 중 몇몇은 거울과 이를 외면하는 시선 사이의 간극 속에서 죽어버렸다. 어떠셨어요? 발췌해서 읽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어떤 상황마다 나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늘 어떤 상황과의 마주침의 반복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좀 도망가거나 조용히 있거나 웅크리고 있거나 뭐 관계든 감정이든 나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일에서 건간에
저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좀 말 없이 돌아서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말이 없는데 이 내적으로는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걸 알죠. 그리고 스스로 부끄러워하죠. 근데 자미의 오드리 로드는 어떤 상황도 정말 그걸 그냥 뚫고 통과해내는 사람이더라고요.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나는 피했던 걸 로드는 통과해내는구나. 통과해내는 사람이구나. 윤동주의 시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뜬금없이. 어렸을 때 마당 끝에 모퉁이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화장실에 윤동주의 시를 써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를 볼 때마다 그 시를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코앞에 있으니까. 그 화장실의 분위기, 그리고 냄새, 그리고 엄마의 글씨체, 그러니까 그 작은 화장실, 재래식 냄새나는 작은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그 시로 인해서 다른 특별한 곳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윤동주의 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물론 윤동주 시인의 마음과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삶에서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내 삶이란 게 주어진 내 삶에서도 별을 노래해야지, 죽어가는 걸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지 하는 거죠. 어쨌든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예전보다 좀 더 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 쓸데없는 말 가운데에서도 의미 있는 단어들과 문장들을 좀 마주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잠이라는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자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